할리우드. 이 이름만 들어도 정말 화려한 스타들과 시대를 초월한 명작들이 떠오르죠. 하지만 그 눈부신 황금기 이면에는요, 권력과 통제, 그리고 창작의 소유권을 둘러싼 아주 거대한 싸움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시스템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930년대와 40년대에 MGM 같은 스튜디오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스타. 정말 낭만적인 말 아닌가요? 마치 밤하늘의 모든 별이 할리우드에 다 모여서 빛나는 것 같은 딱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이게 바로 스튜디오가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할리우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 화려함 뒤에서 과연 누가 이 모든 창작물과 심지어는 스타들의 커리어까지 통제하고 있었을까요? 그 답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법적인 문제랑 연결돼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대체 어떻게 할리우드가 영화 산업의 메카가 됐을까요?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그 시작은 거대한 통제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영화 산업의 중심은 동부 해안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선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영화 카메라랑 영사기 특허로 모든 걸 꽉 쥐고 있었죠. 그러니까 독립영화 제작자들은 이 특허 단속반을 피해서 법의 영향력이 좀 덜 미치는 서부의 작은 마을 캘리포니아로 도망친 겁니다. 네, 바로 그곳이 할리우드가 된 거죠. 에디슨의 통제를 피해서 서부로 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정교한 통제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파라마운트의 아돌프 주커가 완성한 수직적 통합 모델입니다. 이 전략이 어떻게 할리우드를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이거 아주 간단해요. 영화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영화 필름을 전국으로 보내는 유통망, 그리고 최종적으로 관객들이 돈을 내고 보는 극장까지 이 모든 파이프라인을 그냥 하나의 회사가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죠. 이 슬라이드에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들이 사용했던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톱스타랑 독점 계약을 하고 그 스타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극장주한테 우리 스타 영화 보고 싶어? 그럼 우리 회사 다른 영화 수십 편 더 같이 사가. 이런 식의 끼어 팔기, 즉 블럭부킹을 한 거죠. 진짜 악명이 높았어요. 경쟁자가 아예 들어올 틈을 주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작가, 감독, 배우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엄청 화려했겠지만 그 실상은요, 아주 잘 짜인 황금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튜디오 권력의 법적인 기반, 그게 바로 이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개념이었어요. 1909년 저작권법에 들어간 이 조항은 아주 쉽게 말해서 당신이 월급 받고 일했으면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의 저작권은 우리 회사 거야.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이 한 문장이 시나리오 작가, 감독, 작곡가들의 모든 권리를 스튜디오에 싹 넘겨버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 거죠. 아무리 기가 막힌 이야기를 써내도 법적으로 저자는 월급을 준 스튜디오였던 거예요. 배우들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이 7년 계약이라는 건요, 사실상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어요. 스튜디오가 시키는 역할은 좋든 싫든 무조건 해야 했고, 만약 거부한다? 그럼 계약 기간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스튜디오에 배우를 빌려주고 그 돈은 스튜디오가 챙겼죠. 이건 말 그대로 완벽한 통제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시스템에 그냥 순응했던 건 아니에요. 이 절대 권력에 맞서 싸운 용감한 창작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들의 저항이 이 단단한 시스템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저항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작가들은 조합을 만들어서 단체로 목소리를 냈고요. 베티 데이비스 같은 톱스타는 아예 정면으로 소송을 걸어서 이 억압을 세상에 알렸죠. 아쉽게도 그녀는 졌지만 그 용기가 또 다른 싸움의 불씨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리비아 드하빌랜드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그녀의 논리는 아주 명쾌했어요. 스튜디오는 네가 실제로 일한 기간으로 7년을 채워야지라고 주장했지만 드하빌랜드는 아니, 계약서의 7년은 말 그대로 달력에 찍힌 7년이다. 이렇게 맞선 거죠. 그리고 법원은 그녀의 선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 하나로 스튜디오가 배우들을 평생 묶어둘 수도 있었던 그 족쇄가 그냥 박살난 겁니다. 오늘날 드하빌랜드 법이라고 불리는 이 판결은요, 한 배우의 용기가 얼마나 거대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가 됐죠. 자, 이렇게 내부의 저항이
시스템에 금을 가게 했다면 이 거대한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린 결정타는 외부에서 날아왔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였죠. 여러분, 이 연도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1948년 할리우드 황금기를 떠받치던 가장 큰 기둥이 무너져 내린 해입니다. 거의 10년간 이어진 긴 법정 다툼 끝에 연방 대법원은 마침내 스튜디오 시스템이 불법적인 독점이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파라마운트 판결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법원이 스튜디오한테 극장을 다 팔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 통합의 가장 핵심적인 고리가 끊어져 버린 거죠. 거기에 블록 부킹도 금지되면서 스튜디오는 더 이상 시장을 제멋대로 주무를 수 없게 된 겁니다.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던 극장이 사라지니까 스튜디오들은 더 이상 수많은 작가와 배우들을 전속으로 데리고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결국 거대한 영화 제국은 서서히 해체될 수밖에 없었죠. 할리우드의 황금기는 그렇게 막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재미가 없겠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과거의 제국은 무너졌지만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아주 비슷한 모습을 다시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과거 스튜디오가 제작, 배급, 상영을 전부 다 장악했던 것처럼 오늘날 디즈니 같은 거대 미디어 기업은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자체 플랫폼으로 배급하고 우리 집 TV나 스마트폰 화면으로 직접 상영까지 합니다. 와, 구조가 정말 놀랍도록 똑같죠?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70년 넘게 스튜디오를 규제해왔던 바로 그 파라마운트 판결이 2020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됐다는 겁니다.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다, 뭐 이런 이유에서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70년 전에 법원이 불법이라고 규정했던 바로 그 모델이 지금 디지털 시대에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과거 작가와 배우들이 황금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오늘날의 창작자들은 과연 이 새로운 디지털 제국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인가? 그 답은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